장례식장에는 국화향이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완전히 다른 냄새를 맡았어요. 돈 냄새였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계산기 숫자처럼 건조한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죠. 동생 도연의 영정 앞에 서 있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가 예민해져서 주변 소리들이 모두 들렸어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수의 목소리. 아니, 기본형으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고급형은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미수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장보러 나간 주부처럼 능숙했습니다. 꽃은 최소한으로 하고 음식도 간단하세요. 어차피 오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변호사였다가 번아웃으로 휴직 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투에서 진심과 계산을 구분하는 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효율성만 가득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준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8살 조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너무 커서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도연을 많이 닮은 둥근 눈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모가 있잖아. 고모랑 같이 있을 거야. 그때 준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색 키고리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고리에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이거 고모가 가져요. 이게 뭐니? 아빠가 이거 꼭 챙기래요.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키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하얀 플라스틱이었어요. 9-1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왜 이런 걸 중요하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지갑에 넣었습니다. 고모, 엄마가 계속 전화해요. 준서가 다시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수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관값이 그렇게 비싸요? 다른 데는 더 저렴하지 않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지 겨우 이틀이었어요. 아직 시체가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와요. 준서의 말에 저는 입구 쪽을 봤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의 회사 동료들 같았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야근에 찌든 직장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미수가 드디어 통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눈가에 눈물기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립스틱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설인 언니, 장례 비용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얼마나? 400만 원 정도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비를 깎으려고 하다니.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낼 수 있어요. 그냥 좀 아껴서 하려고요. 미수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하자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모두 진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좋아했다는 게 느껴졌죠.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대리운전도 하면서 가족 부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대리운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도연이 대리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요즘도 새벽까지 나가셨나요? 네, 거의 매일.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병원비. 또 다른 정보였습니다. 도연이 아팠다는 것도 미수에게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미수가 갑자기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팠거든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미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비를 깎으려던 차가운 계산, 동료들 앞에서 연기하듯 꺼낸 병원비 이야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준서가 준 하얀 키고리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9-17.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 장례를 마치고 도연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사라진 공간. 도연의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그가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시작해야죠. 미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미수는 벌써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겨우 10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정리라니? 유품 정리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진명의 이전도 서둘러야 해요. 저는 미수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눈물 자국이 없었어요. 대신 뭔가 급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언니. 준서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이라도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정리를 생각한다니. 준서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고모, 저 배고파요. 그래, 뭐 해줄까? 아빠가 해주던 계란 후라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엄마가 해줄게. 미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계란이 없네. 마트 다녀와야겠어요. 내가 해줄게. 편의점에서 사올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언니는 유품 정리나 도와주세요. 또 유품 정리였습니다. 미수는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경제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대리운전 앱이 설치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군요. 도연은 정말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어요. 언니, 뭐 하세요? 미수가 마트 갔다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만 하나 들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정리해둔 것들 보고 있어. 아,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언니는 힘드실 텐데. 미수가 급하게 다가와서 서랍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영수증들을 본 상태였어요. 병원을 자주 다녔네? 네, 위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네. 꽤 비싼 곳인데? 미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건 회사 회식 때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개인 결제였습니다. 카드 뒷자리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고모, 문 앞에 아저씨가 있어요. 준서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서야, 아무도 없는데? 아까 봉투 들고 있었어요. 벨 누르고 갔어요. 현관 바닥을 보니 정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무인 우편 봉투였어요. 받는 사람은 장도연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간단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사서함 9-17번 보관기간 만료 3일 전입니다. 연장 또는 수거하지 않으시면 폐기 처리됩니다. 9-17. 이 숫자를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서가 준 하얀 키고리에 적힌 숫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미수가 제 어깨너머로 봤습니다. 사서함 안내문이네. 도연이가 사서함을 쓰고 있었나 봐. 사서함이요? 왜요? 저는 미수의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내일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같이 갈게요. 아니야, 내가 혼자 갈게. 준서 돌봐야 하잖아. 미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서와 함께 도연의 집에서 잤습니다. 미수는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준서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시 도연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책장 뒤쪽에서 얇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 같았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리운전 수입이 매일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많을 때는 15만 원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병원비 지출과 고급 레스토랑 지출이 같은 날에 기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는 병원비 8만 원이 적혀 있는데 같은 날 식비 12만 원도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같은 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뜻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런 곳에서 밥을 먹을까요?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서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얀 키고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9-17. 내일 이 사서함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수가 왜 그렇게 급하게 유품을 정리하려는지, 왜 진명의 이전을 서두르는지, 그리고 도연이 왜 이 키고리를 준서에게 맡겼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자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사서함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준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사서함 보관소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을씨년스러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를 걸어가니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9-17번을 찾았습니다. 작은 금속 문이 있었고 키 구멍이 보였어요. 저는 하얀 키고리를 꺼내 천천히 넣어봤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정말 이 키를 준서에게 맡긴 게 맞았어요. 보관함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 상자 크기의 갈색 박스였어요.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연 곳이 없어서 24시간 카페를 찾아야 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통장들이었어요. 3개의 은행 통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 명의였죠.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대리운전 수입이 매일 입금되어 있었어요. 10만 원, 12만 원, 때로는 15만 원씩. 정말 성실하게 일했군요. 두 번째 통장은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잔고가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도연이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세 번째 통장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니 대부분 카드 결제였습니다. 상자에서 두 번째로 나온 건 일기장이었어요. 검은색 표지의 얇은 노트였습니다. 도연이 일기를 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3월 1일. 또 싸웠다. 미수가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했다. 2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한다. 나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3월 8일. 위내시경 결과 나왔다. 위궤양이 심해졌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신다. 맞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 미수가 또 에스테틱에 갔다고 카드 명세서에 나와 있다. 40만 원. 3월 15일. 오늘도 새벽까지 대리운전 나갔다.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미수가 친구들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고 한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미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일기를 더 읽었습니다. 3월 22일. 미수가 내 보험 이야기를 했다. 갑자기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했다. 혹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4월 3일. 미수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들었다. 남편이 중증 환자인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4월 10일. 확신이 선다. 미수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남겨둔다.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준서를 부탁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준서에게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을 누나에게 전해달라. 누나는 변호사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서함 키는 준서가 가지고 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도연이 정말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상자에는 마지막으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대여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해보니 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남편이 위궤양 진단받았는데 만약에 더 심해져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네, 생명보험 말고 상해보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녹음 날짜를 보니 도연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부인은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파일은 카드 명세서 캡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인데 대부분 미수가 사용한 것들이었어요. 백화점, 에스테틱,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 매장. 날짜별로 정리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병원에 간 날에 미수의 카드 사용이 급증했어요. 남편이 아픈 틈을 타서 돈을 쓴 거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메모장이었습니다. 미수에게 마이너스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죽으면 너는 보험금과 재산을 모두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내 누나에게 전해질 것이다. 준서만은 제대로 키워달라. 그것만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수는 도연이 죽기를 바랐고 실제로 도연은 스트레스와 방치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경제적 학대이자 정서적 살인이었습니다. USB와 일기장, 통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이 증거들로 미수와 제대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저는 변호사였으니까요.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누나가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해 줄게. 준서도 지켜낼 거야. 사서함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주 변호사는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였어요.
오전 8시였는데도 벌써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설이나 목소리가 이상하네. 뭔 일이야? 태주 오빠, 급한 상담이 있어요.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와. 아직 다른 일정 없으니까. 저는 상자를 들고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급했어요. 미수가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태주 오빠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일기장을 읽고 USB 파일들을 확인하고 통장 내역도 꼼꼼히 봤어요. 평소 농담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야. 그리고 정서적 학대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보존해야 해. 상대방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거든. 태주 오빠가 노트북을 켜더니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할 거야. 도연이 사용하던 카드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전부 법원에서 보전하도록 하자.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특히 병원 기록은 중요해. 도연이가 언제부터 스트레스성 위궤양을 앓았는지, 치료는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저는 태주 오빠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역시 현직 변호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둘째, 재산 보전이야. 아파트 지분 가압류 신청해야 해. 미수가 급하게 명의 이전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압류요? 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법원에서 결정 나면 미수 혼자서는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명의 이전도 못해. 태주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셋째, 준서 관련 자료도 수집해야 해. 학교나 유치원에서 상담 기록 있을 거야. 아이가 누구한테 더 의존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거지. 그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당연하지. 양육권 다툼에서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거든.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저 혼자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런 체계적인 준비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 증언도 받아야 해. 도연이가 새벽에 대리운전 나가는 것도 확인하고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도 들어봐야 하고. 아, 같은 동 통장인 노정숙 아줌마가 있어요. 그분이 새벽 택시 소리 난다고 핀잔 주신 적 있거든요. 완벽하네. 그분한테 진술서 받자. 태주 오빠가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각종 신청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자. 먼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하고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낼 거야. 그 다음에 은행이랑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하고. 저는 서류들을 받아보며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야.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든. 미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 인멸하려고 할 거야. 카드 사용 내역 삭제하고 통장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는 거지. 태주 오빠가 도장을 꺼내더니 꽝꽝 찍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는 계속 서류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준서 방에서 나온 로봇 부품 봉투 말이야. 그것도 중요해요? USB가 나온 곳이잖아.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버리지 마.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적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설이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태주 오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할 가능성 높고 친정 식구들까지 나설 수 있어. 각오하고 시작해야 해. 각오는 됐어요. 도연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증거가 확실하거든.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한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원이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분.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됐습니다. 결정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일주일. 그동안 미수가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고모야. 잘 있어? 네, 고모.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왜? 계속 아빠 물건들을 상자에 넣고 있어요.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미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었어요. 중요한 증거는 이미 제가 확보했으니까. 준서야, 고모가 곧 갈게. 그때까지 아빠 물건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건 챙겨도. 네, 알겠어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미수와의 직접 대결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언니, 와서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미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무슨 얘기? 재산 정리 문제요. 법적으로 보면 저는 배우자니까 1순위 상속인이잖아요. 저는 미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을 슬쩍 봤더니 상속 관련 법조문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조언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법 공부를 했네. 친정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도 예전에 법무사 일 하셨거든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미수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아파트 명의는 당연히 제 앞으로 넘어와야 하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언니께서 도연이 오빠를 많이 아껴주셨으니까 일부는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저는 미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준서는? 당연히 저랑 살아야죠. 친어머니인데? 미수가 서류 한 장을 제게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명의 이전 동의서였어요. 이걸 서명하면 아파트가 완전히 미수 소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미수야, 그 전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도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미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도연이 일기야. 죽기 전까지 3개월간 쓴 거지. 미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어난 척 하고 있었어요. 일기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월 15일 내용부터 읽어볼게. 오늘도 새벽까지 대리운전 나갔다.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미수가 친구들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고 한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말이다. 미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읽을까? 4월 3일. 미수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들었다. 남편이 중증 환자인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만해요. 왜? 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 미수가 완전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도연이가 녹음해 둔 거야.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한 내용 말이야.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남편이 위궤양 진단받았는데 만약에 더 심해져서.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카드 명세서도 볼까? 저는 프린트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월 15일 도연이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받은 날. 같은 날 오후 2시 내가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12만 원 결제했네. 4월 3일 도연이가 응급실에 간 날. 오후 6시에 내가 강남 에스테틱에서 45만 원 썼고 4월 10일 도연이가 입원한 날. 내가 백화점에서 9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미수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남편 카드 쓰는 게 죄예요? 남편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을 때 말이야. 저는 병원비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도연이가 치료비 연체해서 치료 중단된 기록도 있어. 그런데 같은 날 내가 명품 쇼핑했다고. 미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준서 방 로봇 부품 봉투에서 나온 마이크로 SD였어요. 준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여기에 더 재미있는 게 들어있더라. SD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생명보험이랑 상해보험 다 합쳐서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수가 보험금 총액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야? 남편이 죽기만 기다렸다고. 미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진짜 눈물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알겠지? 내가 가진 법조문 따위는 소용없어. 유책 배우자는 상속권이 제한되거든. 유책 배우자요?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살인 의도까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뻔하잖아. 저는 명의 이전 동의서를 찢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준서 문제도 마찬가지야.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학대받은 아이를 계속 학대하는 엄마에게 맡길 수는 없지. 미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수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합의할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발뺄기 하면 법정에서 만나자.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이겼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수 뒤에는 친정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수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인터폰이 울리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서린 씨죠? 윤미수 어머니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간단히 할게요. 친정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수한테서 들었어요. 장난 아닌 거 가지고 협박하신다면서요? 협박이라뇨? 녹음기 돌리고 일기장 가져다가 겁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한 게 협박이라니.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사실이라뇨? 아픈 남편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카드 좀 썼다고 그걸 가지고 간병을 했다고요? 저는 미수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세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요? 도연 씨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학대니 뭐니? 저는 가방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뭔데요? 도연이 병원 기록이에요.
간병인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이 열렸어요. 이게 간병인 이름이 따로 있네요? 네. 미수가 간병한 게 아니라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등급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도연의 입원 기간 중 미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에스테틱, 쇼핑, 친구들과 식사. 이게 간병하는 사람이 할 일인가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수는 준서 엄마예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준서와 상담했던 아동심리사 의견서를 꺼냈습니다. 준서는 고모를 더 편안해해요. 엄마보다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야 고모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어머님 집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양육 환경 비교표 한번 보세요. A4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주거 환경, 경제력, 돌봄 가능 시간, 아이와의 애착 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비교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증으로 언제든 복직 가능하며 준서와 이미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혈육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예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고요. 그때 미수가 나타났습니다. 친정어머니 뒤에 숨듯이 서 있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미수야, 포기하면 안 돼. 준서는 내 아들이야. 이미 끝난 거예요. 언니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미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친정어머니가 미수를 다그쳤지만 미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수가 최근에 도연이 통장에서 돈을 뽑으려고 한 거 아세요? 뭐라고요? 미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가압류 때문에 실패했죠. 그런데 시도한 기록은 남아 있어요. 저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시도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장례 다음 날 새벽 3시에 ATM에서 500만 원 인출을 시도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친정어머니가 미수를 쳐다봤습니다. 미수야, 이게 사실이야?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 친정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어요. 미수야, 너 정말로. 엄마, 집에 가요. 더 이상 소용없어요. 미수가 친정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정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준서를 제게 맡긴다면 재산 문제는 적당히 합의할 용의가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계속 법적 다툼을 한다면 미수는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될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미수를 쳐다봤습니다. 미수야, 진짜로 잘못한 거야? 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언니 말대로 하자. 준서라도 제대로 키워달라고 하고. 하지만 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서는 제가 키워야 해요. 미수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지만 준서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야겠군요. 그럼 법원에서 만나죠.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네요. 친정어머니와 미수가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둘이 계속 언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만 남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주 오빠였어요. 설이나 좋은 소식이야.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 났어. 정말요? 응. 그리고 가압류도 승인됐어. 이제 미수 쪽에서는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미수가 ATM에서 인출 시도한 것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거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수가 조급함에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 거였어요. 재판 날짜는 언제로 잡혔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준비 많이 해야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서야, 고모야. 고모, 언제 와요? 무서워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계속 화내요. 할머니랑 싸웠어요. 걱정하지 마. 고모가 곧 갈게. 고모, 저 정말 고모랑 살고 싶어요. 준서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모도 준서랑 살고 싶어.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고모가 약속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재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입는 변호사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가정법원에 도착하니 미수와 그쪽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미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는 5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설인 씨, 준비됐어? 태주 오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가사조정 9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봉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윤미수는 고인의 법정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준서의 친모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며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뭔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법조문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이제 태주 오빠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고인이 남긴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태주 오빠가 일기장을 올렸습니다. 판사가 받아서 펼쳐봤어요. 또한 윤미수가 보험회사에 문의한 녹취록도 제출합니다. 스피커에서 미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적 학대의 증거입니다. 태주 오빠가 카드 명세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고인이 병원비를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윤미수는 고급 소비를 지속했습니다. 같은 날짜의 기록들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판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고인이 입원한 기간에도 간병은 간병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쇼핑과 외식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주 오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대리운전 수입 내역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대조해 보시면 윤미수의 소비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윤미수가 고인 사망 직후 ATM에서 인출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새벽 3시에 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가압류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수가 변호사 귀에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양육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준서군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태주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올렸습니다. 준서군은 현재 고모인 장서린에게 더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친모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사가 심리 상담 기록을 읽어보더니 미수를 쳐다봤습니다. 윤미수 씨, 아이가 당신을 무서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서를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번엔 준서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법정에 들어왔어요.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긴장한 기색 이역력했습니다. 준서야, 긴장하지 마. 고모가 여기 있어. 준서가 저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서야, 누구랑 살고 싶어? 고모요. 왜? 고모가 좋아요. 그리고 엄마는 무서워요. 왜 무서워? 항상 화내요. 아빠한테도 화냈어요. 준서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빠가 아플 때도 엄마는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고모만 병원에 왔어요. 미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고모랑 살고 싶어요. 준서가 퇴장하고 나서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윤미수에게도 개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애는.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태주 오빠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 학대와 방치로 인해 단축된 사건입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위해 새벽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준서군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금 와서. 준서만은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준서가 결정할 일이야. 3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장도연에 대한 윤미수의 장기간 경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치가 인정되므로 윤미수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합니다. 미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중 윤미수의 분할 청구권을 3분의 1로 제한합니다. 둘째, 장도연이 대리운전으로 모은 적금 1,200만 원은 전액 장서린과 장준서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서린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며 윤미수는 제한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준서의 양육권 및 친권은 장서린에게 단독으로 인정하며 윤미수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제한합니다. 판결봉이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태주 오빠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미수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고모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이제 정말로 고모랑 살 수 있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준서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같이 살아요? 응, 정말이야. 고모가 약속했잖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 아들 걱정 마. 누나가 잘 키울게.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연이 살던 아파트에서 준서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가정다운 모습이 났습니다. 고모, 로봇 다 만들었어요. 준서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로봇을 들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로봇 부품들로 만든 거였습니다. USB가 들어있던 바로 그 봉투의 부품들로 말이죠. 와, 정말 멋지다. 움직이기도 해? 네. 보세요. 로봇이 삐걱거리면서 몇 걸음 걸었습니다. 서투르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 부품들 사줬을 때 언젠가 같이 만들자고 했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살짝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바빠서 못 만들어주겠지만 나중에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연이 마지막까지 준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도연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 하얀 키고리가 작은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9-17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고모, 이거 왜 액자에 넣어놨어요? 아빠가 준서한테 맡긴 마지막 선물이잖아.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아빠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맞아. 아빠가 길을 열어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온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볶음밥이었어요. 도연이 준서에게 자주 해줬다던 메뉴였습니다. 고모,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어? 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요. 그래도 엄마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카페에서 1시간 정도. 고모도 같이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걱정 마. 미수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 앞에서는 예전처럼 화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우편함에서 편지가 왔다는 인터폰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준서가 뛰어나가더니 편지 뭉치를 들고 왔어요. 고모, 이상한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을 보니 대부분 감사 인사였습니다. 같은 동 주민들이 보낸 거였어요. 서린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노정숙 아줌마의 편지도 있었어요. 그동안 새벽 택시 소리 때문에 짜증났는데 알고 보니 그 소리가 도연 씨의 마지막 노력이었네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마지막 편지는 태주 오빠가 보낸 거였습니다. 설이나 복직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우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정의로운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복직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번 일로 제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고모, 저도 나중에 변호사 될래요. 정말? 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고모처럼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해. 밤이 깊어 준서를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말이에요. 도연아, 잘했지? 사진 속 도연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문득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사서함에 있던 그 편지 말이에요. 저는 서재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누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겠지. 미수의 정체를 누나가 알게 된 거니까. 나는 죽어가면서도 가장 걱정된 게 준서였어. 그 아이가 미수한테 맡겨지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 그래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 누나라면 이 증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다음 생에는 엄마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맨날 말했는데 결국 못했네. 대신 준서라도 누나가 잘 키워줘. 그리고 누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혼자 살면서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줘. 사랑한다, 누나. 동생 도연이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편지지를 뒤집어 보니 준서에게 쓴 글도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아빠가 미리 편지를 써놓는다. 아빠는 많이 아프니까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거든. 준서야, 아빠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런데 아빠가 일찍 가게 되면 고모랑 살아라. 고모는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야. 고모가 준서를 잘 키워줄 거야. 엄마한테는 가끔씩 안부만 물어봐.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이니까. 로봇 만들기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대신 고모가 가르쳐줄 거야.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사랑한다, 아들. 아빠가.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내일 준서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아빠의 마지막 편지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환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문득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맡은 돈 냄새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났네요.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저는 도연의 영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걱정 마. 누나가 준서 잘 키울게.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엄마 호강도 내가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생에 만나면 이번엔 내가 동생 호강시켜 줄게. 사진 속 도연이 더 밝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준서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준서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고마워요. 고모랑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슬픔을 상자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꺼내 읽었고 생활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우리를 이끌고 있었어요. 도연아, 안녕. 그리고 고마워.